안녕하십니까. 시원한 가을날 밤에 대성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땡땡 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땡땡 영재가 어떤 영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자녀분 학원 다니시죠? 예. 그러면 이 땡땡 과목을 배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땡땡을 포기한 학생들을 일컫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과목에 대한 학습 결손 그리고 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땡땡 무엇일까요? 예, 너무 쉽네요. 수학 영재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학 영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학 영재, 누구를 수학 영재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런 문제를 잘 찾고 그거를 좀 구조화할 수 있는 학생 수학 영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성쌤은 또 말하기 시작하면 깊이 파고들으시네요. 수학 영재는 일단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혹은 수학에 대한 잠재 능력이 뛰어난 영재 학생들을 말하겠죠. 예. 자, 영재, 어떤 학생들을 영재라고 합니까? 렌줄리의 이론에 따르면 평균 이상의 지능과 과제 집착력 그리고 이제 이런 창의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수학 분야에 그런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눈다라면 영재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피아제의 발달 이론보다는 비코츠키의 학습 이론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비코츠키가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구성주의 입장에서 학습의 비계를 설정해서 지금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품으로써 지식을 이렇게 재구조화하고 좀 더 확장해 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대성쌤한테 분명히 경고를 줬거든요. 쉽게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단 학습의 비계가 뭐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한 그 영역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도달한 이제 지적인 영역이 있으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제 단계라고 표현하셨는데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발전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비계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구조물에 이제 구조물에 공사를 올리기 위해서 한 층 한 층 올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제 어떤 보강재잖아요. 보강재 임시 이제 보강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 교사의 역할, 학부모님의 역할 이런 지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수학 영재 어떤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나요? 잠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이제 직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그걸 잘 구조화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를 파악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대성쌤하고 저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영재 선발에 있어서 이제 과정에 이제 참여해 보면 그냥 언어 구사력이 현란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폭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친구들이 있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수학 분야의 이제 영재 면접에서 이제 대부분 문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이트보드를 저희가 제시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현란하게 말을 잘하는 친구도 문제 풀이 과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구조화하는 게 이런 수학적인 사고. 약간 저는 수학을 하나의 이런 문제 해결에서 약간 기호화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처리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수학적인 직관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를 구조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학 문제들 다들 풀어보셨잖아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발을 굉장히 튼튼하게 시작하죠. 수학 영재는. 자, 두 번째.
그리고 이런 수학 영재들은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계산이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성 쌤과 저도 이제 어느덧 중년인데 그 계산에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에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이제 분들 중에도 수학이라는 걸 딱 한 번 보면 딱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계산 같은 경우들을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이 돈 계산에 좀 능한 사람, 혹은 이 거리감이나 이런 수학적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수업 시간에 그런 학생들 한번 많이 발견을 해보셨잖아요. 어떤 특징들을 보였나요? 그 숫자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좀 났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되게 즐겼던 아이들 같아요. 그리고 계산을 큰 수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리고 수를 좋아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학이라는 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수학 문제 푸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즐겁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수학 영재는 이런 패턴의 일반화에 좀 능숙하다. 패턴의 일반화. 자, 요거 풀어주시죠. 패턴의 일반화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저는 수학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방정식이나 함수들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떤 거를 패턴화하고 일반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 영재들을 보면은 되게 드러나지 않는 그 안에 숨은 규칙을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영재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은 모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풀이 과정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 반 페이지 정도로 제시했다라면 거기에 규칙성을 찾지 못한 친구들은 풀이 과정이 꽉 찹니다. 그리고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요구하는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일반화해서 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굉장히 간결해요. 그리고 그 풀이 과정 속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재 요제가 평가를 하면 답이 틀렸더라도 풀이 과정에 대한 점수가 오히려 답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은 그 수학 영재는 이런 시각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시각화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시각화를 잘한다. 그런 걸 시각화를 잘한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주십시오. 도형이나 혹은 요거를 이렇게 단순히 식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 구조적인 게 한눈에 들어오게 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본인도 잘 이해하고 상대방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각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강조할 줄 알고 그걸 설명할 줄 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각화라는 게 사실은 수학에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나 자료를 만들 때도 어떤 친구들은 이제 본질보다는 군더더기에 초점을 맞추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수학 영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깔끔하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패턴의 일반화와 어떤 시각화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수학 영재 특징은 이 독창적인 그런 사고를 잘한다.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들 보면 어린 시절에 문제풀이 과정이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거를 실제 수업에서 저희 본 학생들을 좀 예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푸는데 단순히 도형의 원리뿐만 아니라 다른 개념을 이용해서 푼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리 측정 같은 경우를 단순히 이제 길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개념을 이용한다던가.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이제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수학영재 학생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저희가 기성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그 속에서 이제 제일 본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능력들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문제를 이제 계속 틀리는 학생이 있고,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매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그 학생의 문제 노트를 이제 흔히 오답 노트를 많이 쓰는데 문제 풀이 노트를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갖도록 이제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그 노트 속에 많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이 났는데 곱셈 구구를 인도식이 있고 중국식이 있고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 곱셈 계산하는 방식이 나눗셈. 근데 이 수학 영재들은 이런 걸 한번 알려주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배운 곱셈 방식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이거를 막 활용할 줄 아는 약간 수학에서의 이게 유창성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수학 영재의 특징은 이런 문제풀이 과정에서 수학적인 심미성에도 관심이 높다. 아, 수학적인 심미성. 오, 또 어려운 말씀 해주셨네요. 수학적인 심미성 뭡니까? 저도 근데 한참 공부할 때 수학을 풀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되게 복잡한 문제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가장 정리를 잘하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학 영재들의 이런 필기 노트를 보면은 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 이렇게 정리를 잘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복장 터지거든요. 어떤 이제 여학생들, 이건 여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죄송합니다.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필기 열심히 해요. 풀이 과정 꼼꼼하게 예쁘게 잘 정리해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심미성이라는 것 부분은 사실은 조금 수학 영재로서는 이제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 퍼즐을 맞춰가는 나중에 완벽한 그림이 하나 맞춰졌을 때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이게 되게 잘 엄선돼 있잖아요. 이걸 내가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되게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즐거움을 갖고 참여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적인 부분이라고 했지만 이건 좀 정의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자체에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거든요. 공부만 하라고 하면 수학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 이제 수학이 갖고 있는 학문 자체가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수학적 신미성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그 뜻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요거는 아까 인지적인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다음 인지라면 또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게 정의적인 부분이잖아요. 수학 영재 어떤 정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 과제 집착력을 아까 영재 일반적인 특징으로 봤지만 수학 영재야말로 그게 상당히 뛰어나다. 문제 하나를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들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영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서 발달과 인지 발달이 비동시적인,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어린데 지적인 능력을 뛰어나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나 그 완벽주의 성향과 함께 찾아오는 이제 자기 비판,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수학 영재들도 이런 영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들이 노출되어 있나요? 어려움들? 그 수학 영재들은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학적인 도전을 즐겨 했던 아이들, 저한테 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수학 문제 가져와서 저 이거 풀 줄 알아요.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그런 학생들이 제자로 있으면 한편으로 뿌듯하지만 두렵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 없었습니까? 제가 근데 지식적인 측면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칭찬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수학 영재를 지원할 때 이제 지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근데 수학이 약간 계단식으로 개념이나 이런 원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공백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가장 어려운 학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나 수학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지를 좀 잘 파악해주고 그거를 빨리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다른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학 영재들이 보통 자기의 단계보다 속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화를 하거나.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수학 영재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 난이도별로 수학 문제집을 좀 구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문제풀이집만이 아니라 그런 개념 원리가 좀 잘 설명이 된 있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는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영상들을 조금 아이한테 충분히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을 즐기거든요. 반면에 또 그거의 양면으로 이제 그런 실패에 대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예를 들어 난 100점을 맞아야 돼. 그런 또 생각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많은 문제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어떤 빠르게 풀기보다는 영재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그 속에서 아까 신미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수학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노출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심화나 속진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말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수학 영재와는 별개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단순히 식을 많이 외우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식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고 요즘 아이들 좀 아쉬운 게 너무 문제풀이에만 치중한 것 같아요. 막 흥분해서 손을 드는데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시험에 어떤 시험을 생각한다, 입시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 은행의 속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어봐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왜? 우리 대성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컴퓨터 공학이나 코딩에 대한 그런 이제 또 과학적인 분야의 이제 인재들인데 그 인재들이 필수적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 학생만 해도 코딩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코딩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수학적인 부분에서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수학에 대한 개인 과외를 받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학창 시절에 수학이라는 과목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는 미래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른 과목이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거나 전이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수학이라는 과목들을 즐거움을 갖고 접근하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수학자와 관련된 그런 책이라든가 혹은 수학과 다른 미술이나 혹은 수학과 역사라든가 이런 융합된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책들도 좀 구비를 해서 아이들이 이런 결과물만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과정에서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이상적인 말이라고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아니 본인 자녀들 다 수학학원 보내시죠? 근데 우선은 이게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되게 아이들한테 막 공식을 알려주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근데 또 느리게 가는 게 또 빠를 때가 있어요. 집에 그래도 최소한 수학과 이런 관련된 충분한 도서가 구비가 된다면 영재 아이라면 거기 안에서 나름의 기쁨을 좀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전후 맥락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도달한 단계와 그 이전과 이후의 단계에 대한 어떤 폭넓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다라고 해서 사실은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영역에서 다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학 영재들이나 수학을 이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은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접할 수 있게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제 문제를 도전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문제를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적인 지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은 어찌됐든 해야 하는 건 사실인데 이왕이면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런 콘텐츠들이 많았어요. 수학 같은 과목은 인공지능 기반 이제 학습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개별화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특정 콘텐츠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리 발언 딱 한 가지. 아까 한 가지라고 아니 말씀. 한 번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수학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영재 학생들 이렇게 보면 칠판에 막 풀이 과정을 이렇게 유튜브로도 찍어서 올리고 뭐 영재 발군자에도 나오는데 어린 때 수학으로 이렇게 소통해 볼 수 있는 경험 그리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준다면 약간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학 영재도 많이 이렇게 좀 더 발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